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큐브 속 사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큐브, 첫 번째 큐브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포렌식 작업에는 2, 3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데 성추행 의혹 증거로 활용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죠. 허윤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최신형 아이폰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풀어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 측에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이 비밀번호를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박 전 시장의 비서가 이제 피해자인데 아마 업무와 관련돼서 이 비밀번호를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예.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경찰에 전달을 해서 이 휴대전화에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예. 이게 박 전 시장의 그 휴대폰 자체가 2018년에 나온 최신형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의 그 보안 장치를 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셀레브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돌린다고 해서 다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이 걸려서 운이 좋으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관련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포렌식도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아니 어떻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라는 이제 뉘앙스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뭐 이게 실제로 조작이 가능한 게 아니냐, 뭐 이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폰의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그 업무폰을 풀고 나서 뭐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과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닐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뭐 다만 이 과정 자체는 앞으로 이제 경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는 명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이게 사망 경위를 밝히는데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보면 이제 성추행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영장이 필요한데 지금 제 기억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던 거 거의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잘 수사에 도움이 되게끔 흘러갈 수 있겠는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휴대전화 자체가 요즘에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었는지 모든 게 다 휴대전화에 들어있는데 이 개인적인 휴대전화 명의 2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 수사 일정에는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업무폰의 비밀번호는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폰의 내용이라든지 업무폰에서 뭐 박 전 시장이 혹시 삭제를 했다면 그 삭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보된 사항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각종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연히 조사를 할 텐데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랬을 때 다시 내용을 보강해서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더 필요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 발부가 또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영장을 신청할지 그 여부도 궁금해지고 수사기관의 행보를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피해자 측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4년간 20명에게 고통을 호소했는데 서울시 측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주장에 따르자면 결국에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비판과 함께 오늘 이제 다른 소식에 의하면은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20여 명을 강제추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까 이제 그 방조 혐의, 추행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방조 혐의에 대한 우리가 어떤 법리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가 방조라고 부르고 실제 방조가 적용이 되려면 어떠한 행위 정도가 방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방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예. 안타까운 게 예. 이 서울시가 성폭력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좀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누가 예. 전담으로 이 관련된 상황을 쭉 진행을 하는지까지 예.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네. 이 부분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뭐 몇 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뭐 그거와는 변론으로 이제 방조를 간단히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방조라는 것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예. 이제 처해지는 죄인데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행위를 방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직접적인 방조 행위가 있습니다. 뭐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걸 직접적인 방조 행위라고 하는데 예. 그렇지 않더라도 뭐 옆에서 조언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이런 간접적인 걸로도 방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입니다. 예. 부작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암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와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 예. 이를테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내 부하 직원이 내 상급자 또는 내 동료로부터 부당하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 예. 그랬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면 예. 이 부하 직원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결과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에 의하면 예. 뭐 인사 담당자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 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행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성립이 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 형사범죄라는 것은 고의를 대부분 처벌합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조의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예. 예를 들면 그 성추행, 박 전 시장이 정말로 성추행을 했다면 그 성추행이라는 범죄 행위가 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예. 그런 행위까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뭐 실수로 또는 가볍게 여겨서 그 방조 행위를 했다면 예. 실제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경찰도 전보 조치를 왜 하지 않았냐? 예. 알면서 하지 않았냐?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 전보 조치를 하지 않았냐? 예. 여기에 고의가 개입이 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실에 의한 방조인지 예. 그리고 성적인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예. 이게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이 주장한 게 인권위 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이 어떤지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울시가 사실 직접 조사하겠다고 한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여성 변호사회도 그렇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서울시의 수장으로 서울시를 이끌어왔고 예. 직간접적으로 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다수 포진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로 지목이 된 박 시장이 이끌어왔던 조직에서 예. 이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였고 예. 뭐 인권위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조회 회신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현장에 나가서 예. 직접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서울시 진상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는데요.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허윤 변호사와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